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야행성 폭우가 쏟아진 원인은 예상보다 느리게 이동한 저기압 때문이었습니다. 2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였는데 이번에 물러난 정체전선은 다음 주 다시 북상해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 복귀를 위해 1, 2학기를 통합 운영하는 등 유화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의대 졸업 예정자의 95%가 내년도 국가의사시험을 응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프랑스 파리 언팩 행사에서 첫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과 세계 최초로 AI 기능을 탑재한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나섰던 삼성전자 노조는 반도체 생산 차질이 목표라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과학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협력을 논의하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대회는 일반 대중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강남구와 과총이 함께 준비한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공에 이어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유화책을 내놨습니다. 이미 지나간 1학기 수업 공백을 메우기 위해 1, 2학기를 통합 운영하고 성적이 낮은 경우 유급 대신 해당 과목만 재수강하는 방안인데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한 학기가 다 가도록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이례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부족한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 1, 2학기를 통합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름, 겨울방학 계절 학기에 야간, 원격 수업까지 총동원합니다. 그래도 힘들면 해당 과목을 완료하지 않은 학점을 뜻하는 I 학점으로 두고 최대 졸업 전까지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몰아서 하면 좋은 학점을 받기가 어려워 어차피 유급될 거란 우려가 나오자 특례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현행처럼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일정 기준으로 유급을 결정하기보다는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재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의학과에서 의학과로 진급 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습 수업 미달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본과 4학년들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방침을 깨고 추가 시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현장에 의견을 전했고 추가 시험을 또 다시 한번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에게도 당근을 제시했지만 형평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당장 대학별 학칙 개정 단계에서 다른 학과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한 학기 공백을 그냥 눈 감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교육부는 전공의들의 움직임에 의대생 복귀 결정이 영향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공의도 의대생도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정부의 회유책에도 복귀한 전공의 숫자는 오히려 5명 줄어 전체의 7.9%에 그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의대 졸업 예정자 대부분이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52%가 내년도 국가시험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원서 접수를 위해 각 대학으로부터 졸업 예정자 명단을 미리 취합하는데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아 접수가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의교협은 설명했습니다. 의교협은 현재 의료 사태에 대한 학생들의 강경한 의지를 나타낸다며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한 만큼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정부는 조속히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의과대학 평가 인증기구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정부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책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의평원은 교육부가 인증기구 재지정 조건으로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변경할 때 사전 심의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이는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평원이 평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지난 2014년 이후 여러 차례 인증 기준과 방법, 절차를 변경해 왔지만 교육부로부터 한 번도 사전 심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평원은 공식 성명 등을 통해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혀왔으며 최근 교육부가 기구 이사회 구성 변경 등을 요청하자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자정에서 새벽 사이 전북 군산에는 시간당 146mm, 충남과 전북 곳곳에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100년에서 200년 빈도의 기록적인 폭우인데 저기압 속도가 느려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 보라색과 남색의 비구름이 충청과 전북을 덮었습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뿌리는 매우 강한 호우구름대였습니다. 전북 군산 어청도에는 시간당 146mm의 물폭탄이 덮쳤고 전북 익산과 충남 서천, 부여에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경북에도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이어져 이틀 만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또 발송됐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쏟아진 폭우가 100년에서 200년에 한 번 발생할 법한 기록적인 호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상보다 저기압의 이동 속도가 늦어져 비구름이 느리게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은 비구름대가 좀 빠르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발달한 저기압은 고기압 사이 통로에 막혀서 조금 느리게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다량의 수증기들을 공급하면서 내륙에 많은 비를 뿌렸던 저기압은 동쪽으로 빠졌고 강하게 발달했던 정체전선도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남쪽으로 이동해 난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들은 제주 부근에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고 전국적으로는 낮에 소나기 내리는 날이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다음 주 초 다시 내륙으로 북상해 전국에 또 한 차례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하루 사이 6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하루 충남 서천과 논산, 금산, 충북 옥천, 광주 동구, 대구 북구에서 각각 1명이 숨졌고 충북 영동에서 1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또 이번 비로 주민 4,526명이 산사태와 침수 등에 대비해 일시 대피했고 이 가운데 1,433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침수되거나 파손된 주택은 128채,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거나 하천 제방이 유실되는 등의 공공시설물 피해는 577건, 농작물 침수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 면적은 1,014헥타르로 나타났습니다. 2단계로 격상됐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가 그치면서 어제 오후 8시에 해제됐습니다. 그제부터 내린 집중호우 여파로 경북선 등 일반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고속열차 KTX의 일부 열차도 지연됐습니다. 하늘길까지 막히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대구역의 매표창구, 이른 아침부터 열차 운행 여부를 묻는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서울역을 찾은 승객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전광판을 보며 열차 취소 여부를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밤새 내린 집중호우로 일반 열차 운행이 일부 중단됐습니다. 경북선과 장항선은 전 구간이 운행을 멈췄고 경부선은 대전에서 동대구까지 구간, 호남선은 서대전에서 익산까지 일부 구간이 운행을 멈췄습니다. 전 구간 운행이 중지됐던 충북선은 오후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고속열차 KTX는 모든 구간에서 운행했지만 일부 열차가 최대 4시간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여수발 첫 열차가 270분 지연되는 등 KTX 40대와 일반 열차 16대가 최대 100분까지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하늘길도 일부 막혔습니다. 김해공항 등 국내 공항에선 항공편 25편이 결항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해공항을 오가는 환승 내항기 4편이 결항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전북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림에 따라 섬진강댐이 홍수 조절을 위한 방류를 시작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 지사는 안정적 홍수 조절을 위해 오늘 오후 2시부터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류는 이번에 내린 폭우와 앞으로 비가 더 올 것에 대비한 홍수 조절 사전 조치로 초당 300톤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댐 하류에 있는 전북 임실과 전남 구례, 곡성 지역 주민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 5일 무너진 둥팅호 제방을 사흘 만에 다시 잇고 배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복구 성과만을 강조하는 관영 매체 보도에 여론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둥팅호 제방 위에 배수 차량이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복구대원들은 펌프와 호스를 연결해 제방 안쪽의 물을 밖으로 뽑아냅니다. 주변 지역의 배수 장비까지 164대가 동원됐지만 물을 모두 빼내는데 보름 안팎 소요될 전망입니다. 周延面积47.76平方公里，共有约2.2亿立方米的自水需排出，相当于15个西湖的蓄水量。 시진핑 주석의 특별 지시 이후 현지 당국은 77시간 만에 끊겼던 제방을 다시 이었습니다. 관영 CCTV는 계획보다 복구 속도가 빠르다며 공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지난 8일 밤 마지막 돌무더미가 메워지는 순간 환호성과 함께 승리의 깃발들이 나부꼈습니다. 登上了这样的大堤，在这一刻实现了成功的合龙，比原计划提前了10几个小时。 그러나 중국인들은 비극이 도리어 경사로 바뀌었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붕괴 사고와 부패를 덮으려는 것이냐고 반문하거나 이재민 관련 보도가 없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달에 착륙하고 AI까지 나온 21세기에 저질 재난이 발생했는데 부끄러움도 없다며 꼬집기도 합니다. 허난과 산둥성의 폭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당국의 대응 위주의 보도뿐입니다. 재난 현장의 실상 전달이나 책임 규명 없이는 천재지변 속 인재가 반복되기 쉽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후 원전 인근 해변을 조사한 결과 방사성 핵종인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 자체 기준치 아래로 나왔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현지 시간 10일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해변에서 채취한 해수 샘플에서 방사성 핵종인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의 운영 기준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IAEA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미나미 소마시 기타이즈미 해변에서 바닷물 표본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IAEA는 일본 운영 기준치보다 크게 낮다는 것은 삼중수소 농도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식수 수질 가이드에 따르면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는 리터당 1만 베크렐입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과학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한인 과학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늘솔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거친 뒤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재형 대표입니다. 기존 적외선보다 100배 이상 저렴한 게르마늄 적외선 센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 이 기술은 자율주행 중 안개 등 악천후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 과감하게 미국 시장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대표는 한인 과학자들이 미국 내 다양한 기업에서 이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교류를 위한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각 조직에서 정말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가 시초가 돼서 이런 분들을 뭐 상을 준다거나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분들이 교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믿고 있습니다. 국내외 한인 과학기술인 2천여 명이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는 지속 가능한 미래, 과학기술의 도전과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기조 강연과 한인 석학과의 대화 등이 열리고 기술별 연구 동향과 전망, R&D 혁신을 포함해 총 15개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참석자들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과학기술 블록화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곳곳에서 뿌리를 내린 한인 과학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국내 연구자들이 세계로 뻗어나가 여러분의 뒤를 잇는 차세대 한인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는 과학기술인과 일반 대중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축제장으로 마련됐는데 과학에 대한 접근성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강남구와 과총이 함께 체험 부스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과학자들과 국내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공동 연구나 인력 교류 등 다양한 국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삼성전자가 프랑스 파리 2024 언팩 행사에서 첫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을 공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AI 기능을 탑재한 폴더블 폰도 선보였는데 이번엔 구글의 AI 기능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스마트워치에 이은 스마트 반지. 삼성전자의 갤럭시 링이 올림픽 개막을 앞둔 프랑스 파리 언팩 행사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Introducing the Galaxy Ring. 세계의 센서를 이용해 심박수와 호흡수는 물론 수면의 질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 3g의 가벼운 무게인데 한 번 충전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signed to be worn 24/7, the Galaxy Ring is lightweight and comfortable so that you can track your health throughout the day and the night. 세계 최초로 AI를 탑재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6와 플립 6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얇아진 베젤로 화면은 더 넓어졌고 접히는 부분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생성형 AI에 최적화된 칩을 탑재해 성능을 강화한 데 이어 구글의 최신 AI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On Galaxy phones, you can just say, "Hey Google," to pop Gemini over your screen for quick help. Gemini app is deeply integrated into Samsung Galaxy smartphones, and it's only getting better. 이와 함께 대충 그린 손그림이 진짜처럼 나타나는 스케치 변환 기능부터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에서는 물론 대면 상태에서 양면의 화면을 이용한 동시 통역 기능까지 최신 AI 기술의 진수가 모두 담겼습니다. Galaxy AI will be available on 200 million Galaxy devices this year. 블루투스 스마트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3는 기존의 동그란 형태를 벗어나 애플의 에어팟과 같은 콩나물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 갤럭시 워치 7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신제품들은 12일부터 국내에서 사전 판매가 진행되고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서 순차 출시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나섰던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어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1차 파업 마지막 날인 어제 사측의 대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무기한 업무에 복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8인치 라인을 먼저 세우는 게 목표라며 그 다음은 고대역 폭 메모리 생산 라인 식당에서 파업을 홍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파업과 관련해 생산 차질과 품질 사고 등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를 추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노조는 사측의 노조 창립 휴가 보장과 조합원 임금 3.5% 인상, 성과급 제도 개선, 무임금 파업으로 인한 조합원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조와의 대화 재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건널목을 건너던 유치원생들을 치어 어린이들과 인솔교사가 다쳤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내는 사고가 늘어나면서 일본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파란 신호에 맞춰 건널목을 건너던 유치원생들을 승용차가 그대로 덮쳤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놀다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어린이 6명과 교사 2명이 다쳤습니다. 救急車が1台来て子供たちと保護者が歩道にみんなしゃがみ込んで抱かれてたりでおばちゃんが1人脇の方に立ってたけど
3살 남자 어린이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私が第一歩受けて現場にいた時もどのお子さんも先生もみんな意識はありましたし、子どもたちに怖い思い、痛い思いをさせてしまったことに対して本当に申し訳ないという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 사고를 낸 74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도심도로, 주택가, 주차장 등 곳곳에서 고령자 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에는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7살 운전자가 정지 신호에도 횡단보도로 질주해 30대 여성과 딸이 숨졌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 사고의 30% 가까이가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 혼동 등 부적절한 조작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페달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고령자 운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아, 한국 닛산, 현대차, 포르쉐 코리아, 한국 토요타 자동차가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32개 차종 15만 6,74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의 소렌토 13만 9,478대에서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가 날 가능성이 발견돼 15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한국 닛산의 8개 차종 8,802대는 프로펠러 샤프트 제조 불량으로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지적돼 17일부터 시정 조치를 합니다. 현대차의 2개 차종 2,887대는 모터 진동 저감 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돼 시정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또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V70 2,782대는 엔진 점화 장치 연결 볼트 제조 불량으로 18일부터 리콜에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포르쉐 코리아의 17개 차종 2,054대는 차선 유지 기능 작동 중 운전자에게 시각 신호를 알리지 않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돼 17일부터 시정 조치가 이뤄집니다. 한국 토요타 자동차의 3개 차종 737대에서는 뒷문 외부 개폐 손잡이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뒷문이 열릴 가능성이 확인돼 오늘부터 리콜됩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BMW가 미국에서 에어백 결함으로 39만여 대를 리콜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BMW가 에어백 인플레이터 폭발 가능성으로 차량 39만 대 이상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량은 특정 세단과 스포츠 외건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에어백 인플레이터가 폭발할 경우 금속 파편이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튀어 사망이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라이슬러도 에어백 문제로 미국에서 알파로메오와 지프, 피아트 차량 33만 2천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의 앞좌석 에어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독일 정부가 2029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중국 기업 부품을 모두 빼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정부와 도이체텔레콤, 보다폰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데이터가 집중되는 핵심 네트워크는 2026년까지, 나머지 접속 전송 네트워크는 2029년까지 중국산 부품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조만간 서면으로 합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어길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를 겪은 뒤 기반 시설들의 특정 국가 의존을 경계해왔습니다. 다만 이날 보도된 계획은 2026년까지 모든 5G망에서 중국산 부품을 빼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후퇴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을 공개하면서 착용하는 전자기기, 웨어러블 기기 대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제 손에는 스마트 반지와 시계, 머리에는 인공지능 안경과 이어폰을 착용하고 콘텐츠를 즐기거나 웹서핑을 하는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마트폰의 개발로 인류가 책상 앞에서 벗어난 것처럼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들이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